안녕하세요. 첫인상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던가요? 첫인상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첫인상 하나 때문에 저에게 있었던 일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전 30대 중반 여성이고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오던 미술관 손님 중 저를 아주 눈여겨보시던 분이 계셨어요. 관장님께서도 저에게 종종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절 눈여겨보시던 손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사실 참 도도하다고 생각했던 손님이었기 때문에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신 거니 감사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첫인상을 보고 마음에 들었고, 저를 지켜봤는데 더욱더 마음에 드신다며 얘기를 해주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좋게 봐주신다고 하니 마음속으로 고맙기도 하고 내심 뿌듯하기도 한 마음이었어요. 아유, 내가 말이야. 여기 미술관 큰손인 거 알고 있지? 내가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단 말이지. 얼굴도 예쁘고 센스도 있고 일은 얼마나 했어요? 내가 워낙 미술 작품을 좋아해서 미술관 오는 것도 취미거든. 근데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아가씨만한 큐레이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워낙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기도 하고 말이야. 관장한테 못 들었나? 아,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저야말로 영광인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사모님. 내가 이래저래 감정을 숨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데 혹시 아가씨 만나는 사람 있어요? 괜찮으면 내가 중매 자리 하나 서고 싶은데 아가씨랑 딱 어울리는 총각이 있거든. 아주 선남선녀가 딱 서 있으면 한 폭의 그림 같을 것 같단 말이지. 에이,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정도로 좋게 봐주시고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일을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누굴 만나거나 할 생각은 아직 없거든요. 마음만 정중히 받겠습니다. 아유, 진짜 한번 만나봐. 내가 진짜 이 자리가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믿줘야 본전이겠거니 만나봐요. 그래, 사모님 믿고 한번 만나봐. 사모님이야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소개해 주시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 받아. 한사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손님의 말에 결국 한 번은 만나보기로 했어요. 옆에서 관장님이 엄청 부추긴 것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마음이 찝찝한 건 한편에 있더라고요. 사실 손님한테 소개받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손님과 관장님이 끈질기게 저를 선택하여 결국은 소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소개팅 당일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자리에 나가자 생각지도 못하게 제 이상형이 앉아 있었고 그날 분위기가 좋아 두 번째, 세 번째 만남까지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과 연인이 되자마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소개팅을 해준 주선자분이 예비신랑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에 마음은 반반으로 복잡해져 갔어요. 왜 날 소개해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사실상 저를 완전히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때 막상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예비 신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해나갔죠.
우리 엄마가 하도 만나보라고 하길래 나갔는데 진짜 이렇게 잘 통하고 마음적으로 잘 맞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아, 어머니셨구나. 난 그냥 건너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 어머님이 좋다고 하셨으니 문제는 없겠지? 막상 어머님이 주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네. 너무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건 아닐까 해서 걱정도 되고. 에이, 우리 엄마 절대 그런 분 아니셔. 얼마나 고상하고 인품이 훌륭한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가 좋다고 하는 여자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참고로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아들한테까지 소개를 시켜주겠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 다행이긴 한데, 난 계속 미술관에서만 만났어서 사실 어머님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니까 긴장이 되긴 하네. 내가 있잖아. 걱정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그냥 술술 풀릴 거야. 참 엄마가 가만 보면 안목이 있는 것 같아. 널 만났잖아. 다행히 예비 신랑은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뒤 밖에서 어머님을 처음 뵙던 날, 어머님은 저에게 은근슬쩍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냥 좋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아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둘이 놓고 보니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외모면 외모, 스펙이면 스펙. 아, 아니다. 스펙은 조금 지혜씨가 딸리긴 하지. 우리 아들은 고려대 나왔잖아. 얘기 듣기론 지혜씨는 지방대 나왔다며. 그게 좀 흠이네. 사실 내가 우리 지혜씨 엄청 지켜봤거든. 참하기도 하고 어쩜 말도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던지. 딱 내 스타일인 거야. 아, 네. 뭐 대학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고 지금 자리 잘 잡아서 일도 하고 있으니 전 그렇게 딱히 제 학력에 대해 부끄러운 점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절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형준 씨랑 잘 지내면서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 형준 씨도 어머님 닮아서 서글서글하고 소탈하니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걸 느꼈거든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편하게 지희라고 불러주세요. 아유, 그럴까? 지혜가 학력 콤플렉스가 있긴 하구나. 뭐 그럴 수 있지. 괜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아, 우리 집은 그저 그냥 내 말만 잘 따르면 돼. 내가 왜 지혜 같은 사람을 골랐겠어? 사실 중매쟁이들이 아직도 나한테 연락 온다니까. 우리 집 재력 정도면 날고 긴다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섰어. 근데 그렇게 잘난 여자들이면 뭐해? 그런 애들은 시애미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르려고 한다니까. 그저 한 사람은 참하고 말 잘 듣고 상냥한 게 최고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지혜는 아마 알아들을 거야. 에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럼 지혜가 꼭두각시처럼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 오해하겠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혜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지? 아마 똑똑하니까 머리 회전은 빠를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네.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제가 노력해야죠. 그래야 형준 씨도 중간에서 고단하지 않을 테니까요. 잘하겠습니다.
어머, 그래. 이렇게 말귀를 딱딱 알아들을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래서 그렇게 날고 긴다는 여자애들은 별로라는 거야. 지네 우월하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아마 남편이랑 시애미 말에는 고웃음을 칠 거다. 내가 정말 사람 하나는 잘 봤다니까. 시어머님의 말이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서 그런지 그때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결혼도 하기 전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늘 손님으로만 보던 시어머님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만나게 되자 제가 알던 사람과는 딴판인 사람이었고 남자친구를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시어머님 자리는 잘못 걸렸다고 생각할 만큼 어머님의 민낯이 점점 저에게 드러나게 되었죠. 제가 편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머님은 저에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일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그런 요구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이 당황스러웠으며 날이 가면 갈수록 고단했답니다. 지혜 너 월요일 시간 되니? 관장한테 듣기론 너 비번이라던데. 내가 갈 데가 있는데 네가 운전 좀 해줄래? 네가 꼭 딸 같아서 그래. 내가 또 딸이 없으니까 딸이랑 다니는 기분이 어떤 건지도 좀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너 시간 괜찮지? 아, 제가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쩌죠? 저도 웬만하면 운전해 드리고 싶은데 그날 선약은 한참 전에 잡힌 거라 제가 취소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그날은 어머님 혼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아니, 약속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혼자 운전해서 가라는 거야? 사정이 있다고 하고 약속 취소하면 되는 걸 가지고. 아니, 저도 오래전부터 한 약속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게 바꿀 수 없는 스케줄이거든요. 지금 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으니? 내가 널 왜 선택했는데? 고상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우리 아들 짝으로 결정했더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어디 되겠어? 잘 생각해. 우리 아들 만나고 싶으면. 네? 그 말뜻은 그럼 어머님 말에 거역한다면 형준 씨랑 약속한 결혼은 파토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말이 이거 맞는 거죠? 역시 머리 회전은 빠르구나. 난 내 말에 순응하는 며느리를 원한 거지. 토다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은 확실히 저를 선택한 이유가 본인이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고르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면서 예비신랑과의 결혼도 점점 망설이는 계기가 되었고 남자친구와는 정말 잘 맞았지만 결혼은 둘만이 하는 게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될수록 서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이 집에 시집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절 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해주셨지만 저를 점점 본인 비서 부리듯 대하셨는데 매번 제가 어머님 말에 순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을 잘못 봤다며 비난을 하셨어요. 참다 이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예비신랑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예비 신랑은 본인의 어머니를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이해해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하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이리저리 일이 많으신데 왜 도와주시는 분을 안 쓰시고 매일 이렇게 나한테 전화로 부탁하실까? 진짜 곤란하다. 매번 거절할 때마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둥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러려고 나 자기한테 소개해준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뭐 부탁했어? 아, 진짜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그러시네.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딸이 없어서 그래. 딸이면 과연 이럴까? 오늘은 일 끝나고 어머님 동창회에 가서 입을 옷 좀 같이 골라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요새 전시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자서 힘들다고 하니까 또 화내시는 거 있지?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게 잘 설명할게. 근데 알아듣게 설명해도 계속 그러시네. 뭐 며느리에 대한 로망이라나?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가 진짜 딸이 없어서 너랑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남자친구에게도 하소연을 해봤지만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진 못하였고 계속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어요. 몇 번이고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너무 컸기 때문에 최대한 이 모든 걸 극복해 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냥 어머님이 절 너무 좋아하셔서 자꾸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합리화를 하며 애써 안 좋은 점을 잊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어머님과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뒤부턴 어머님은 저에게 대놓고 더욱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셨고 이젠 제가 이 집에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결혼하기 전에 이 집안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시집와야 할 거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내 말만 들어야 하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 제 스케줄과 상의 없이 약속 잡지 말아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밖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외부 생활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어머님과 시간이 맞으면 함께 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 미술관 일 어디 모를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미술관을 많이 다니는데 꼴랑 큐레이터 하면서 아주 바쁜 척은? 이렇게 말 안 들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학벌 좋고 능력 좋은 여자에 데려다가 형준이 짝으로 만들어줬지. 굳이 내가 지방대 나오고 듣보잡인 너란 애를 왜 우리 형준이 짝으로 점 찍었겠니? 아주 첫인상만 보고 내가 단단히 오해를 했지. 아유, 못 살아 정말. 이제 와서 형준이한테 헤어지라고 하자니 형준이가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고 뭐 어쩌겠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맞출 수밖에.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전 그래도 어머님이 어른이시니까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키려고 했고요. 형준 씨 봐서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그냥 비서 한 명이 필요하셨던 거네요. 저도 어머님한테 실망했어요. 네가 실망하면 어쩔 거야? 다루기 쉬워서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없는 주제에 따박따박 말대꾸는. 이래서 차라리 있는 집 애들이 낫다니까.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속상해서 원. 여기 혼수 리스트다. 이거 다 준비해와. 애초에 자신 없음 결혼 모르고. 너 아니어도 중매쟁이들이 우리 형준이 짝으로 얼마나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애들을 다 대기시켜 놨는 줄 아니? 그거 다 마다하고 고작 내 말 잘 들어줄 며느리 하나 그것만 본 건데
네가 날 아주 단단히 실망시키는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점점 들지 않자 저에게 무리한 혼수도 요구하며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셨어요. 저 역시도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미루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구애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이미 미술관에도 소문이 날 대로 나버린지라 시선이 뭔지 파혼을 할 용기가 덥석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 자연스레 상견례가 잡히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네 가족이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다음 주가 상견례인 건 알고 있지? 내가 아주 기대가 많다. 어떻게 딸을 이렇게 되바라지게 키웠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얌전한 줄 알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내가 물어봐야겠다. 우리 형준이가 아깝지? 내가 너란 애를 붙여줬으니, 아이고. 저희 부모님 평생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없이 베풀기만 하신 분들이세요. 욕을 하실라거든 제 욕만 하시고 저희 부모님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결혼하게 되는 거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어머님도 노여움 그만 푸셨으면 해요.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땐 다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내가 혼수 리스트 주니까 아차 했나 보지?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되는구나. 네가 시집 오려고 하는 집이 보통 집이 아니란다. 대대로 국수 가게를 오래 해서 전통도 있고 지금은 분점도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러니 진작 고분고분했으면 얼마나 좋아. 다 네 발등을 찍은 거니까 후회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시어머님은 맨손으로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하여 여러 군데 체인점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늘 본인의 가게를 언급하시며 저에게 시집 잘 온 줄 알라며 얼마나 떵떵거리셨는지 매번 들을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런 사연을 뒤로한 채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상견례 날 시어머니가 잡은 강남 고급 일식당에 아빠가 주차를 먼저 하게 되었죠. 마침 주차장에 도착하신 시어머님이 이 광경을 보곤 저희 아빠 엄마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살다 살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고 원래도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제 마음이 돌아서 버렸죠. 아, 가지가지하네. 봉고차? 아니 어떻게 이런 고급 일식집에 장피하게 봉고차를 끌고 와? 아유, 나 부끄러워. 별 거지 같은 집안이 다 걸렸네. 이래서 확실하게 중매쟁이한테 소개를 받았어야 한다니까. 그저 고분고분할 줄 알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우리 아들 소개해준 내가 잘못이지. 아유, 진짜. 하다하다 별 거지 같은 것들한테 걸려가지고. 형준아, 그냥 가자.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거지 같다뇨. 그리고 다 들리게 예의 없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아니, 내 말이 틀려? 어떻게 이런 일식집에 저딴 봉고차를 끌고 오냐고. 창피해서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나 뜨겁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결혼이 파투나라는 듯이 상견례 날 저희 아빠 엄마가 타고 온 봉고차를 조롱하며 대놓고 비아냥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자 저희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실 뿐이 아니었죠.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 정체를 밝혔어요. 그렇게 아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배꼽 터질 장관이 펼쳐지게 되었죠.
늘 도도하고 꼿꼿했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어요. 나쁘끄럽다고 하던 시어머니는 아빠의 정체를 듣더니 표정부터가 180도 변하며 살가운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셨어요. 어디서 낯익은 음성이라더니 역시 여전히 재수가 없는군요. 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땅 보러 왔었잖아. 저 봉고 작은 양반이 당신이 그렇게 사고 싶어하던 땅 주인이 올시다. 그땐 남편이 없어서 우리 얘기를 마무리 못 지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있는 척을 하던지.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아? 난 이렇게 재수 없는 집이랑 사돈 못 맺으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고 싶어하는 땅 주인이라니? 그 땅이 얼마나 투자개발 가치가 있는 땅인데. 아니 그럼 땅 주인이 지혜네 부모님이셨단 말이에요? 아유, 어머 사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아유 어쩐지 지혜랑 인연이 닿는다 싶었더니. 인연 같은 소리 안 해. 악연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져? 그때도 뭐 시세보다 적게 부르면서 온갖 돈 많은 척은 다 하더니 이제 보니 그냥 완전 무개념 아줌마잖아. 지혜야, 엄마는 이런 여자 있는 집으로 너 시집 못 보낸다. 알고 보니 저희 집이 소유한 땅은 요즘 투자 가치가 있다고 꽤나 알려진 곳이었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발 땅을 팔아달라고 돈을 싸질만 메고 오신 분들이 굉장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고요. 저희 집이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봉고차를 보고 비아냥대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나긋나긋 저희 부모님께 사돈거리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 코웃음이 나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봉고차를 보고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말씀하신 시어머니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고요. 그리고 워낙 할 말을 하시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 엄마가 한 소리를 거들자 시어머니는 아차 싶었는지 손사래를 쳤어요. 형준이를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우리 딸 시어머니 자리가 영 아니 올시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요. 그리고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는 당신 같은 족속한테 내 딸 시집 못 보내니 그리 알아. 지난번에 얼마나 땅을 팔아달라고 우리 안 사람한테 들었는데 내 그 얘기를 듣고 팔까도 생각했지만 더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당신 같은 인간한테 절대 못 팔지. 아니 사돈어른 오해세요. 그리고 그 땅 거의 저한테 팔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제가 좀 오해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제가 지혜를 얼마나 예쁘게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 푸시고 얘기 좀 나눠요. 얘기 같은 소리 하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아줌마야. 매번 날 개인 비서마냥 부리려고 하는 당신. 그런 것까지 견디려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비하하는 거 못 참아. 겨우 졸부주제에 태생이 부자인 척하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아예 싹을 자르는 게 낫지. 형준 씨, 우리 결혼은 파혼이야. 당신 엄마 때문인 줄 알아.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지.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당장 사과하세요. 저 지혜랑 절대 파혼 못한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노여움 푸세요. 아니 지혜야, 이렇게 무턱대고 갑자기 파혼을 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니? 너 이렇게 책임감 없는 애였어? 지금 누구한테 책임감을 운운해요? 당신 같은 시엄마 둘 바엔 결혼을 없는 게 낫지. 내가 뭐가 아쉽다고 당신 같은 집구석에 시집을 가? 제가 파혼을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하셨고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애걸복걸하며 저를 뜯어 말렸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 그런 언행을 한 시어머니가 도저히 용서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파혼한다는 얘기보다 오히려 본인이 땅을 못 사게 되자 그 모습을 더 분해하며 다시 한번 아빠와 엄마에게 사정을 하였어요. 돈에 눈이 먼 자의 최후였죠. 갑작스레 국수 가게가 잘 되어 돈이 많아진 건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돈에 눈이 먼 사람일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상견례장에서 알게 되어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해야 했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오해했다니까요. 사돈, 이러지 마시고 우리 식당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 땅 꼭 제가 사야 한다고요. 이게 어디서 땅 타령이야? 지혜야, 여보, 가요, 우리. 이 여자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지난번에 온 사람한테 당장 땅 팔자고요. 이런 여자한테 웃돈 주고 팔아봤자 이 여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니까. 인성이 바닥인 여자 잘 지내게 둘 수는 없지. 졸부니까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당신 그렇게 졸부티 내면서 살지 마. 아주 없어 보이기 짝이 없으니까. 가진 게 많으면 겸손하게 좀 지내시오. 딱 보아하니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속은 아주 훤히 보이는 속물 같으니까. 아니, 사돈들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어차피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인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지내면 좋잖아요. 저 지혜 없으면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사 때 책임져요. 저 무슨 일 있어도 지혜랑 결혼합니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한사코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엄청 개발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셔서 그런지 계속해서 땅 얘기를 해왔고 저흰 절대 팔지 않았죠. 저희로 인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저희 미술관에 찾아와 저에게 사정사정 하였어요. 관장님도 제 얘기를 다 듣곤 전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놀라서 그나마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어요. 사실 보는 눈들이 있고 해서 파혼이라는 무게가 저에게 쉽진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사모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지혜씨 마음에 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바닥 소문 엄청 빠르잖아. 이래서 졸부들은 안 된다니까. 어디 가서 있는 척하고 사람 깔아 뭉개고 지혜씨가 힘들었겠네 아주. 아니에요. 저도 딱 그분에게 마음에 정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었는걸요. 그래도 관장님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지. 내가 더 미안하네. 난 그분이 지혜씨 너무 마음에 들어하니까 나도 막 도와줬는데 아휴 미안해.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땅을 갖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좋은 사람이 땅을 보러 와 땅을 큰 가격에 보상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부모님은 서울에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오히려 노후에 조금 더 수입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저 역시도 기쁘더군요. 하지만 저와의 이별을 못 받아들인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며 어머님과 절연까지 한다고 하였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네가 원하면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 말고는 우리 둘이 문제가 전혀 없었잖아. 그게 가장 큰 문제지.
당신 엄마 난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만날 것 같은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엄마랑 인연 끊을 수 있는 거 진짜라니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나 믿어주라. 제발. 우리가 왜 엄마 때문에 헤어져야 해? 그러긴 싫단 말이야. 마음 좀 돌려줘, 지혜야. 부탁할게. 당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가 왜 헤어지는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날 딸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당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 것만 봐도 결혼하면 안 봐도 비디오야. 난 그런 사람한테 내 인생 걸 생각 없어.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론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이 파토나고 시어머니 때문이라며 집을 나해 나가서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들이 남자친구를 지치게 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미술관 관장님 인맥으로 시어머니 아시는 분들까지 이 일을 알게 되자 대단한 여자라며 주변인들마저도 시어머니와 척을 지게 되었고요. 오히려 저희 미술관에 자주 오시던 사모님들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씩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어머, 나 얘기 들었잖아. 그 국수집 사장 어쩐지 맨날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하더니 결국은 지혜씨 끼어다가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나 이 얘기 듣고 진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사람이 어쩜 그래? 그래서 졸부티가 난다는 건가 봐. 고상하지 못하게. 아유, 내가 그랬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 천박하다고. 지가 돈 있어 봤자지. 어쨌든 지금은 모임에도 안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네, 그러세요. 사모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까지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지혜씨 일도 잘하고 야무진 거 딱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 넘어가. 이 동네 소문 짱 났어. 근데 아무도 지혜씨 욕하는 사람 없더라. 그 정도로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였다니까. 이쯤 파투 낸 것도 진짜 잘한 일이야. 지혜씨 인생을 구했네.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파오는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집에 시집 안 가길 잘했다고 축하해 주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모든 욕심으로 아들도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땅까지 잃게 되었던 거죠. 관장님 말에 의하면 그 땅을 사서 거기에 국수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시어머니에게 투자한 사람들 때문에 빚잔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고 만만해 보여 며느리로 얻어 절 부려먹으려고 하다가 된통당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은 웃음이 피식 난답니다. 전 아직까지도 큐레이터를 하면서 제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은 화도 나기도 한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여자는 한참을 저희 미술관에 나오지 않다가 요즘에 또다시 다른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여자들을 찾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제는 그 자랑하던 돈까지 많이 잃었지만 계속해서 그러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손절까지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주변인들이 모두 절레절레 해도 정신승리를 하면서 고상한 척 다니는 꼴이 아주 우습다고 제기까지 들려왔어요. 이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계기랍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늘 친구들이랑만 얘기하다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쑥스럽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가 식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사이로서가 아닌 친아들처럼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혼자서 처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로 처가에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길 원했지만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가길 원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별일 아니라면서 집안일이라는 말로 둘러댈 뿐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극구 반대하니 저 또한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아내의 돌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늦게라도 들어오겠다니 기다리면서 제가 애들을 보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자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온 아내는 약간 흠칫 놀라더니 무심한 듯 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는 건 대답해 주지 않길래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가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다녀왔는지 말해줘도 되잖아. 지금까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 혼자 처가에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한 거야? 처가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했어? 별일 아니야. 나도 당연히 당신이랑 같이 가는 걸 원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있었거든. 무슨 볼일이길래 당신 혼자 가야만 했던 건데. 내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당신은 상당히 낯설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정확하게 왜 혼자 가야만 했고 장인 장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다 말해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은 모르길 원하고 계셔. 이게 좀 예민한 문제거든.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 사기를 친 범인은 잡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나만 따로 부른 거였어.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번 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해서 당신한테 말하길 꺼려 하시길래 나 혼자 가게 된 거야. 당연히 당신이 하루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경찰한테도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담당 경찰이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 피해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부모님 말고도 꽤 여러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도 내색하지 말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당신이 아들 같다 해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상당히 놀랐고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들 같다곤 하지만 집안에 흠이 생겨버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처가댁에 갔을 때 전혀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뒤에서 알아본 결과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며 해결해 나가자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몰래 사기친 그 남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부모님 뻘 되는 분들만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면 그쪽은 마음이 편해요? 사기당한 돈 못 받을까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기를 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적 처벌받고 몇 년 썩다 나오면 저는 이 일을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들 속여서 많은 돈을 사기칠 계획인데 그쪽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를 막지는 못해요. 2번 얼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건드려서 줄 것 하나 없어요. 저는 그쪽이 알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여기서 이럴 시간에 그쪽 처가 식구들이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라며 저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네요. 어찌됐든 사기친 사람을 붙잡게 되면서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해결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뒤에서 장인 장모님 몰래 이것저것 도와준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고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더니 그게 처가 식구들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장인 장모님의 얼굴빛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대화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안방문을 활짝 열었네요.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언제부터 서 있었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당황한 나머지 방금 들어왔다면서 누구랑 통화하길래 열을 올리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통화한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길래 이유도 모르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전화가 울리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셨네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제가 대신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아내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 버렸습니다. 10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장모님, 접니다. 유아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내 딸과 둘만의 일이라 자네는 알 필요 없고 당장 전화 좀 바꿔보게.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 전원을 끄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뭘 그리 사사건건 참견이야. 내가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잖나. 장모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애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족 아닌가요? 장모님은 저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물어봤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나가달라고 하길래 아내도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을 돌보면서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방에서 걸어 나온 아내는 제 옆에 앉더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통 알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장모님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동안 살면서 쌓였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죠.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속편할 거라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과 아내가 상처의 골이 깊었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의 얼굴을 안 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 관계가 불편해 보였던 저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장인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 또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계획한 뒤 장인 장모님이 도착하시자 한 걸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곤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그런 아내한테 해명을 하게 되었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도 당신 얼굴 보고 싶다 하셨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할 거야? 내가 분명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애미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지나간 과거의 일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는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 너만 마음 잡고 살면 된다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몰려온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그런 상처 하나 없겠어? 지나온 일들 들춰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누구보다 현명하게 판단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장인 장모님께선 어쩔 수 없이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답답한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대들고 있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로선 도저히 알지 못해 저 또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부터 저는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그게 편했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대로라면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을 테지만 아내와 싸우고 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해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아내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린 뒤 처가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선 어색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침착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예민해진 건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거야. 자네가 답답해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니거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자네가 괜히 파헤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이야. 상처는 우리까지로 족하네. 자네한테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께서 제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혼까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장인 장모님과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셨는데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꾸려온 가정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되묻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지켜보기만 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내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짙은 화장을 했던 모습과 똑같길래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한 건물 앞이었고 택시에서 아내가 내리자 그 앞에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대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겠다던 아내가 두 분을 만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간 곳은 별거 없는 여행사였어요. 여행을 가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왜 저한테까지 숨기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가 식구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내가 여행사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잘 선택한 결정이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장소를 옮기려 하길래 저 또한 거리를 두면서 처가 식구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간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외여행 일정이 이번 설 명절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잘 선택했다. 이번 결정이 가족 모두가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했으면 사이가 의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간 떨어졌는지 아니?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일주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의심사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어차피 일이 바빠서 저희끼리 관계회복차 다녀온다고 대충 둘러대면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온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 의심이 간다 해도 물어보려 하지 않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의심되는 상황을 전부 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일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잖아. 정말 괜찮겠지?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거랑은 아예 다른 사건인데 당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 풀지 말고 다들 알겠지? 이보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였고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먼저 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고 장인 장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해외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말을 꺼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들을 수 있게 통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아내가 계획했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설 연휴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야근이 끝나고 처가댁에 들리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서둘러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도 오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었죠.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끝이 불행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을 덮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진실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처가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고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신발이 문틈에 끼어져 있어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길래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면서 급하게 현관문 틈에 신발을 껴둔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인 장모의 밀담을 엿듣게 되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어이없는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집안과 엮이려 들고 있어?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돈을 요구했었다며? 말도 마. 얼마나 겁을 주던지. 자기가 쓴 편지를 사위가 볼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겠다잖아. 저번에 사기쳐서 가져간 돈 2억을 돌려달래.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겠다는데 그놈이 누구야? 사기꾼이잖아. 돈 받고 다시 나타날 게 뻔하다니까. 그럼 어떡하게. 그놈은 왜 갑자기 날린 거야? 차라리 이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이게 왜 우리 탓이니? 그래, 사기를 당한 건 엄마 아빠 탓이지만 그놈이랑 바람을 피운 건 너 탓이잖아. 현란한 현울림에 놀아나선 임신까지 한 주제에 어디서 계속 큰 소리야?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히게 만들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탓을 돌려? 사이가 이 사실을 알아봐. 유아 아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니? 엄마가 계획해서 지금 상황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 사이의 아이라고 속인다고 그게 숨겨지니? 정관수술까지 했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괜한 변심으로 힘들게 일궈온 가정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외에서 일처리 끝내는 걸로 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이 살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너 저 불쌍한 애들은 어쩔 건데? 쟤들이 뭔 잘못이니? 너희들 이혼하는 걸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놈이 2년 뒤에 출소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당신 뱃속에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놈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그 사기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한 게 정말 사실이냐고? 제가 아내와 장인 장모님 앞에 나타나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놀라더니 제가 모든 걸 들었다는 거에 엄청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았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아내와도 몇 번 얼굴을 봤었는지 그놈의 현란한 말발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네요. 그런데 하필 임신까지 해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아내는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가 식구들을 절대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결정한 상태이고 더러운 아내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사기꾼에게 잠깐 한눈을 팔게 된 거라며 실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 다시 처가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지른 행동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전부 동원해서 아내에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내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있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7살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몸에 특별한 문제점들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기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한마디로 휴식이 필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하던 일을 잠시 내려두고 조용한 곳에서 여유를 가지려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워낙 집안 깊숙한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물걸레로 닦아낸 다음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서러웠던 날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묵혀있던 상자 안에 내용물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기억들까지 전부 폐기 처분했어요. 짐 정리를 정신없이 하다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돼서 서둘러 잠자리에 들려 했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계속 설치게 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상자 안에 있던 물건들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 제가 살아온 삶을 누군가에게 꺼내와야 한결 편해질 거라 생각해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자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제 나이 25살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일과 연애의 균형을 맞추면서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많은 29살이었습니다. 어제 엄마한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어. 처음에는 좀 놀란 눈치였는데 그래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거든.
조만간 나랑 시간 잡아서 같이 인사드리러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우리 그동안 만나온 지 3년 정도 되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자리 잡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나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아직 그렇다 할 직업도 없잖아.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시선으로 봐줄 수는 없겠지. 좀 더 완벽하게 준비가 된 이후에 찾아뵙고 싶은데 서두른다고 좋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내가 만약 자식 가진 입장이라면 나 같아도 미래가 불안전한 여자를 결혼하겠다며 데려온다면 별로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 그건 내가 상관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집안이 경제 능력 있고 나도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영주 네가 내 옆에서 같이 일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그렇게 팍팍한 분 아니셔.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아. 일단 얼굴 보고 싶어 하시니까 돌아오는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자. 영주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결국 이 남자의 말을 믿고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 또한 결혼을 아예 생각 안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남자의 부모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고도 싶어 앞으로의 조언도 들어볼 겸 조심스럽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누가 봐도 잘 사는 집안인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으리으리한 저택이 제 눈앞에 떡하니 서 있었고 대문을 열자마자 펼쳐지는 정원들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미 기가 죽은 상태라 어깨는 바닥을 보고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웃는 얼굴로 저희를 맞아준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어요. 저를 보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어서 들어오라는 손짓은 조금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 안을 들어서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를 환영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최대한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색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말 편히 해도 되죠? 우리 아들이랑 그동안 만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엄마를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들던지 아직 이르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내가 아들 키우면서 느낀 건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건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내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일단 오라고 했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우리 집에 오자마자 느끼고 있었겠지만 나는 비슷한 수준의 체력이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데 어떤 집안이고 지금 정확하게 무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지? 내 아들이 대충 얘기했지만 본인에게 직접 들어야 확실한 거 아니겠어? 부모님은 무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전부 다 말해봐. 저는 할머니 품에서 자라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별세하셨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님은 일찍이 제가 어렸을 때 배 타고 바다로 나가신 뒤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배가 침몰하면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간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잖아. 아들, 이 말은 나한테 한 적 없었잖아.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이번 달 편의점에서 월급 들어와서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분명 저에게도 꽃이 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겠지만 제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어서 자리 잡으면 그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상상하시는 며느리감이 아니라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실 순 있으신가요? 점점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회야 100번, 1000번 줄 수야 있지. 그런데 영준이가 기회를 준다고 뭐가 될 수 있겠어?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자격증 하나 취득한 걸로 자기 수준에 맞는 회사에 취직할 거 아냐? 그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 내 아들 용돈도 안 되는 월급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건데? 그리고 오늘은 그냥 얼굴이나 보자고 부른 거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 어차피 너희들은 이어질 수 없는 거 잘 알잖아? 우리가 공사 집안도 아니고 숟가락 하나 뜨기도 힘든 너를 우리가 데려와 끼고 살 순 없잖니? 시모의 말에 결국 이 남자가 화가 치밀었는지 결혼 허락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시부가 어른들 앞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치면서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하셨고 아무 말 없이 인상을 쓰면서 자기 아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시선을 보내자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곤 자리에 앉아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게 되었네요. 그리고 시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결혼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면서 모두에게 제대로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모도 그렇고 이 사람도 찍소리하지 못하는 걸 봐선 상당히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바탕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 잘 돌아가라며 손인사를 해주신 뒤 시부가 들어간 방으로 따라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얻기 위해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져서 집에서 나와 근처 공원을 걸으며 속마음을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꺼냈어요. 우린 솔직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 잘 알고 있었잖아. 처음 나한테 좋아한다며 접근했을 때 이 정도의 집안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집안이라 서로의 사랑만으론 우리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만나는 건 힘들 것 같아. 내가 만에 하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게 좋아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할 거라고. 우리 사이 이쯤에서 접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 능력 있는 집안에 태어난 여자와 살도록 해.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결혼하지 못했다고 문제 있었던 적 있어? 부모님이 저렇게 반대하시면 그냥 나랑 나가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둘이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뭐 가만히 있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냐고.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 이 남자는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허락해주지 않아 기분이 안 좋았는지 막무가내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도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셨죠. 이럴 거면 처음부터 얼굴 보자는 말을 왜 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드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드리러 간 것도 좋은 말을 듣게 될 거라곤 손톱만큼도 바라지 않았지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에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아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단 차라리 제가 아프고 말자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자는 통보를 끝으로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었죠. 그걸로 끝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제 전화를 알아내선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며 약속 장소를 통보식으로 던지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 남자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지 불안한 마음에 결국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또한 헤어지자고 통보 후 연락도 안 받고 피해 다녔지만 하루가 너무 힘이 들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었어요.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제가 지관 씨와 연락을 끊었는데 무슨 할 말씀이 또 남으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어머님 집안에 피해 주는 일 만들지 않고 있잖아요. 지관 씨가 막무가내로 나온다 해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테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인연인데 더 끌어봤자 모두에게 불행 아닌가요? 그래, 그건 나도 잘 알고 있다. 중졸밖에 안 나온 네가 우리 집안과 섞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나자고 연락한 건 다른 이유에서다. 집안이 지금 발칵 뒤집혀서 난리도 아니야. 이러다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될까봐 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아니?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너 탓이니 마무리는 깔끔히 하고 가야 하지 않겠어? 지관이가 글쎄 헤어지자는 말 듣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밖에 일절 나오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 박간 양반도 한성격 하는 사람이라 영주 너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똑같이 곡기를 끊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우리 양반이 너를 며느리로 들이는 순간 가문의 수치라고 절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데 네가 좀 가서 해결 봐야 하지 않겠어? 확실하게 끝을 맺는 게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벌써부터 손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놔두면 몰골이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나랑 당장 가서 지관이 행동을 멈춰다오. 이러다 둘 중 하나 정말 세상 떠난다니까. 이 남자는 저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있자 그걸 본 시부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며 똑같이 곡기를 끊고 버티시는 것 같았어요. 한숨밖에 안 나왔고 시모는 불안했는지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다시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왔다고 알려주자 둘 다 쓰러질 것처럼 힘겹게 몸을 이끌며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면서 보고 싶었다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아니꼽게 바라보고 있던 시부는 절대 안 된다며 재차 저희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 반대를 하셨고 처음으로 시부가 저를 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곤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더러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와 집안을 더럽혀서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이래서 배우지 못하고 못 사는 집안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다.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아쉬울 것 없는 우리가 이 꼴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다음날 중요한 선자리가 있다고. 결혼은 말이야, 너 혼자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고. 사랑에 밥 먹여주는 줄 알아? 눈에 콩깍지 벗겨지는 거 고작 해야 1, 2년이다. 나중엔 부모 말 안 들어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지식도 없어서 우리랑 대화조차 섞지 못하고, 나중에 너 배우자랑 모임 같은 거 나가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마누라 옆에 끼고 정승처럼 멍하니 서 있을 거야? 기본적인 영어는 할 줄 알아? 못하지? 거 봐라. 아빠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요즘 세상에 영어는 기본 아니냐? 급하게 가르친다고 영어가 술술 나오는 것도 아닌데 멍청한 며느리 집에 들여서 가문에 먹칠할 일이 있는 거냐?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아빠 말이 전부 다 맞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너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하나만 알고 그 다음에 수를 모르는데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한심한 놈. 여자 하나 때문에 고기까지 끊고 잘하는 짓이다. 한 번 더 말하지만 둘은 절대 안 돼. 알겠어? 집안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부모도 없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해 시부가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상처되는 말이었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마음도 확실하게 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저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된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가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상처받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뒤따라오더니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면서 두 번 다시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말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건들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데 정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퀴벌레 쳐다보듯 내려보셨습니다. 네가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었어?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잖아. 그걸 바라고 우리 집에 인사 온 거였고 섭섭지 않게 넣어뒀으니까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내 아들이 완전 마음을 접을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주는 돈이니까 안 받겠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가방에 넣어둬. 설마 꼴에 자존심이 있는 건 아니지? 하루 종일 편의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내 도움 받고 앞으로 생활한 계획을 빨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 부들부들 떨지 말고 후딱 돌아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사 가고 전화번호 바꿔. 살다 이런 취급은 정말 처음이네요. 제가 돈 보고 접근했다고요? 제가 그랬으면 여기에서 멈췄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나 봐요. 저는 일단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그리고 말 안 하셔도 이미 이사 생각하고 있었고 전화번호도 바꾸려고 했어요. 얼마나 잘 사시는지 한번 두고 볼게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돈봉투를 시모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그냥 던져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싫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했고 제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원룸 생활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혼자 사는데 부족함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젊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제가 어렸을 적 할머니를 많이 돌봐드렸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죠. 많은 직업들 중 저는 요양보호사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6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돌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제일 중요했어요. 거의 노동 수준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땀 흘린 만큼 그에 따른 보람도 있어서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었었네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요양원에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이었네. 그래 맞다. 명찰 보니 기억나네. 영주. 그쪽 이름이 영주였지? 역시 인생은 바뀌지 않나 봐.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겠지. 앞으로 잘 부탁하고 명찰 가져가게.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건 없으시네요. 들것에 실려오면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이 더 불쌍해 보이는데요? 인생이 많이 바뀌셨네요. 반신불수 되셔서 이런 곳에서 보살핌을 받으셔야 할 정도로 어려워지셨나 봐요. 지금 상태론 아버님이 더 불행해 보이세요. 저는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분들도 엄청 잘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간 씨랑 어머님은 왜 안 보이세요? 설마 반신불수 되셔서 이런 곳으로 내쫓기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면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는지 괴로워하시면서 보호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담당이 아니라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점심 식사를 끝내고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담당 보호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서로 알고 있는 사이냐는 질문에 과거의 일들을 대충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전해주었고 너무 놀라 급하게 시부가 있는 보호실로 달려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님이랑 지간 씨가 세상을 떠났다뇨?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긴 왜야? 다 너 때문이지. 너만 내 아들과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예전에 너희 둘이 헤어지고 정신적으로 지간이가 상당히 힘들었는지 막 살기 시작했었어. 당연히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었지. 그런데 어느 날 바람 좀 쐬러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은 줄 알고 아들의 부탁을 묵묵히 들어줬었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한 순간 아들이 돌변했고 영주 너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달리는 차의 속도를 점점 높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어. 그때 당시에 서로 감정도 좋지 않은 상태라 절대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 이유는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다치게 할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고, 그렇게 한다면 두 번 다시 영주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했는데,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로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였는지 결국 지관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아 끝내 사고가 나고 말았단다.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집사람과 지간이를 잃고 말았소. 그리고 나는 보는 것처럼 이 꼴이 되었고, 누가 봐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건 전부 너 탓이다. 쥐뿔도 가진 것 없는 집안이 배에 기름칠 좀 하겠다고 들어와서 난리치더니 결국 내 아내와 아들을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만들어 운영하던 회사까지 망해서 나는 이 꼴이 되었다고. 너와 인연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란 말이다. 너는 평생 내 앞에서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살아야 할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그때 저희 결혼 허락만 해주셨어도 이런 일 발생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뭐 바란 거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지관 씨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저희는 안 된다 하셔서 저는 포기하고 더 이상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제 탓을 돌리는 거예요? 가진 게 많다고 자기보다 미친 사람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게 잘한 거라 생각하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누가 제일 불행한지요. 저는 잃은 것도 없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아버님은 어떠시죠? 지간 씨랑 어머님까지 잃으시고 결국 요양사분들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가 되었잖아요. 전부 아버님이 선택하신 길이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것보다 자신부터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시부와 한바탕 한 뒤로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한 공간에서 보는 것조차 너무 괴로워 사정을 얘기한 뒤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곳에서 바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두 번 다시 만난 적은 없었지만 몇 년 뒤 전에 일하던 요양원에서 원장님께 연락이 오게 되었고 시부가 곡기를 끊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저와 그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기 위해 곡기를 끊었었는데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세상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곡기를 끊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과 온전치 못한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시더니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셨어요. 한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된 이후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게 저 또한 상당히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인연을 만들지 않고 요양보호사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47살이나 되어버렸네요. 주변에서는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결혼한 지인분들 말 들어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걸로 결정하게 된 거였어요. 저도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긴 상자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사를 가게 되는 새로운 지역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집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의 내면을 보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